아득한 옛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그림처럼 펼쳐진 조선팔도 어느 외딴 고을, 그중 안동의 한적한 마을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라 했는데 맑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은 온 동네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소연 아씨의 고고한 모습은 마치 매화처럼 모진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듯하여 감히 누구도 쉽게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산께나 있는 양반들은 물론 멀리 고을원님까지 소연에게 끊임없이 혼인을 청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면서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연은 일찍이 학문에 매진하던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으나 깊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 아씨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굳은 절개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차가운 듯한 태도에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박태수라는 세도가 있는 양반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매서운 눈빛을 가진 박태수는 무예에도 뛰어났지만 성질이 거칠고 제멋대로라는 평판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태수는 마을에 자자하게 퍼진 절세가인 과부 소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 따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리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것이냐. 아무리 유염한 자태를 지녔다 한들 감히 이 박태수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세와 재력에 대한 맹신에 빠진 박태수는 소연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정복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 최민재를 불러 소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김소연 아씨를 뵙고자 하신다.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귀한 차와 맛있는 다과를 대접하고 싶다고 여쭈어라. 민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 아씨의 집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 아씨의 집 앞에 다다른 민재는 단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소연 아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운 소연 아씨의 모습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씨, 나으리께서 아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 이사 오신 기념으로 귀한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박태수의 말을 전달했지만 소연 아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잠시 민재를 바라보던 소연 아씨는 차분하면서도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에는 관심 없으니 양반 나으리의 뜻은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전하시오. 소연 아씨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박태수에게 돌아가 소연 아씨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차에는 관심이 없으시며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태수는 민재의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하찮은 과부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촌부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하다니.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하인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소연 아씨를 찾아가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과부를 찾아갈 것이다. 앞장서거라.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오만함과 소연 아씨의 강직함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던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태수를 소연 아씨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수는 굳게 닫힌 소연 아씨의 집 문 앞에서 하인 민재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아씨, 나으리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듯하더니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 아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수는 소연 아씨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절세미인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하얗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연 아씨의 얼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한복 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가녀린 손목까지 박태수는 그야말로 홀린 듯 소연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박태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연 아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에 차를 권하려다 거절당한 적이 있어.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차를 직접 가져왔소.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소? 소연 아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박태수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나 저는 양반의 뜻을 따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연 아씨의 완고한 태도에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박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연 아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하인 민재 역시 소연 아씨의 아름다움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주인과는 달리 민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연 아씨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고결함과 강직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된 민재는 밤마다 소연 아씨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애태웠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하인으로서 감히 품을 수 없는 외사랑이었습니다. 주인 박태수에게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민재는 주인 몰래 용기를 내어 소연 아씨에게 다가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땔감 나무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지난번에 뵈니 대게 땔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닥칠 텐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소연 아씨는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재의 따뜻한 배려에 소연 아씨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겨울 땔감을 어찌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네 덕분에 시름을 덜겠네. 나무를 해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와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하세. 밥은 괜찮습니다. 아씨, 겨울을 제대로 나려면 나무가 앞으로 몇 짐 더 필요할 겁니다.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부엌에 가득 채워놓겠습니다. 민재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며칠에 한 번씩 묵묵히 나무를 해와 소연 아씨의 부엌을 든든하게 채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는데 소연 아씨가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가 하도 수고가 많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내가 돈을 조금 준비했으니 이걸 받아가게. 돈은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민재는 소연 아씨가 주는 돈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다시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고구마 농사가 아주 풍년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씩 구워 드시면 정말 꿀맛일 겁니다. 소연 아씨는 민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민재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구려. 자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나?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께서 행복하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말하게. 정 그러시다면 염치 없지만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묵묵히 소연 아씨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한 달쯤 후
민재는 술에 흠뻑 취해 비틀거리며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아니, 어디서 술을 이렇게 잔뜩 마시고 온 겐가? 아씨,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술기운에라도 기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겐가? 저는 왜 하필 천안 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마음에 품은 여인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양반 자제로나 태어났어도 아쉽게 감히 연모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볼 수 있었을 텐데.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연 아씨는 순수하고 여린 민재의 진심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민재를 보니 소연 아씨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신분이란 사람이 만든 허울일 뿐, 자네의 순수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할 걸세. 소연 아씨의 따뜻한 위로에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 아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소연 아씨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민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소연 아씨에게서는 은은하면서도 향긋한 꽃 내음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소연 아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소연 아씨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잠이 든 겐가? 민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잠이 들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지만 민재는 술에 깊이 취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해진 소연 아씨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술에 골아떨어진 민재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고심 끝에 소연 아씨는 어쩔 수 없이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먹고 순박한 민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엽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민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는 평생을 고달픈 하인의 삶을 숙명처럼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민재가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민재가 술에서 겨우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던 민재는 자신이 소연 아씨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술이 좀 깬 겐가? 아씨, 제가 어쩌다 아씨 방에 있는 겁니까? 간밤에 있었던 일이 도통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시 제가 어젯밤 아씨께 무례라도 범한 것은 아닙니까? 아닐세.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게. 어제는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듯하니 여기 따뜻한 술국이나 한 그릇 마시고 가게.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따뜻한 술국을 친절하게 내주었습니다. 민재는 술국을 허겁지겁 마시며 죄송한 마음으로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대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아씨와...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그 오만하고 권세 있는 양반도 함락시키지 못한 철옹성 같은 여인을 보잘것없는 하인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꺼림칙함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고급스러운 술병을 조심스레 들고 다시 소연 아씨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술병인 겐가? 이 술이야말로 귀하디 귀한 인삼주입니다. 오늘이 마침 아씨의 생신이라고 들어서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 소연 아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묻혀 자신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지낸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 민재가 자신의 생일을 잊지 않고 귀한 술까지 선물로 가져오다니 소연 아씨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다는 겐가? 관심만 있다면야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네가 나에게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구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홀로 계시니 남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불편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란다. 소연아 씨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민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아 씨는 민재가 가져온 귀한 인삼주를 민재와 함께 조금씩 홀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소연아 씨는 몽롱한 취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졸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소연아 씨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깊이 잠든 소연 아씨를 떨리는 눈빛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술기운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한 감정이 민재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민재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해왔던 순간이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연 아씨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이성을 억누를 힘이 없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소연 아씨의 치마끈마저 풀어내리려는 찰나, 민재의 거침없던 손길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는 단순히 겉모습만 아름다운 분이 아니었구나. 마음 씀씀이까지 이토록 숭고하시다니. 콧대 높은 양반들에게는 그토록 냉정하시면서도 하찮은 하인인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니. 아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재는 눈앞에 잠들어 있는 천사처럼 순결한 소연, 아씨를 차마 욕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호의를 베풀었던 소연, 아씨를 배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연 아씨의 옷고름을 단정하게 여며주고 격렬한 죄책감과 극심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소연 아씨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연 아씨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헛된 욕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소연 아씨의 고귀한 마음씨까지 깊이 깨닫게 되면서 진심으로 소연 아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절호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찾아왔지만 민재는 뜨겁게 타오르던 욕망을 깨끗이 포기하고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재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감히 소연 아씨의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민재가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혹시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재에게 혹시 불운이라도 닥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석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것이지. 소연 아씨는 자꾸만 민재의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순수한 마음씨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소연 아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재에게 마음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자신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묵묵히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던 민재에게 마음속 깊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덧없는 하룻밤 욕정을 채우려고만 했던 다른 속물적인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리 민재에게서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속셈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연 아씨가 민재를 하루라도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연 아씨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속절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또다시 덧없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민재는 여전히 소연 아씨의 꿈속에서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현실에서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속절없이 민재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소연 아씨는 민재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 아씨는 굳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인이 어인일로 누추한 이곳까지 납치셨소.
혹시 이제라도 마음이 동하여 드디어 나를 찾아온 것이오? 박태수는 소연 아씨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 아씨는 박태수의 차가운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반 나으리를 뵈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댁 하인 최민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니, 부인이 어째서 하인을 보러 왔다는 것이오? 그 하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하인에게 혹시 무슨 굳은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하인에게 병고라도 생겼을까 걱정이라니. 도대체 하인 따위에게 무슨 일이 생긴들 부인이 왜 그리 염려하는 것이오? 설마니 너희 둘 사이에 수상한 꿍꿍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오? 소연 아씨가 박태수의 집마당에서 박태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 민재가 밭일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소연 아씨의 모습을 보자 민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씨, 웬일로 이곳? 혹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민재, 자네에게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이렇게 와 보았네. 아씨,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동안 그토록 뜸을 들였던 것이오? 제가 며칠 집안일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바람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정말인가? 알았네. 자네에게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니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네. 민재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소연 아씨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연 아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내가 그토록 애걸복걸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도도한 과부가 어째서 내 놈 걱정을 하며 친히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냐? 박태수는 극도의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민재에게 손가락질하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민재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씨 댁의 겨울땔감을 조금 가져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시 들르신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당연히 민재의 어설픈 둘러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잘것없는 하인 민재 따위가 감히 자신도 넘보지 못한 과부 소연과 은밀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불쾌한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이 염치도 없이 감히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어. 고작 나무 몇 짐 갖다 바친 것 때문에 저 까탈스러운 과부가 몸소 행차하신단 말이 당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당장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까? 민재는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가는 당장에라도 뼈도 못 추릴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 뻔했고 자칫 잘못하면 순결한 소연 아씨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머금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맹세코 사실입니다. 양반 나으리. 제가 감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양반 나으리께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내 놈이 아직도 정신줄을 놓았구나. 당장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저 괘씸한 놈이 입을 열 때까지 멍석마리를 시작하렸다. 박태수는 민재가 틀림없이 자신 몰래 소연 아씨와 부정한 미래를 즐겼을 것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끓어오르는 격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내고 갈망했던 소연 아씨를 하찮은 하인놈에게 빼앗겼다고 극렬한 질투심과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악랄한 노복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주인의 매서운 명령에 따라 민재를 거친 멍석으로 꽁꽁 말아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마구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민재는 끝끝내 소연 아씨와 관련된 그 어떤 사실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결한 소연 아씨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피해가 가는 것만은
죽기보다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세게 후려쳐라. 저 놈이 아직까지도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뼈속까지 고통을 덜 느낀 모양이로구나. 이 빌어먹을 고얀 놈 같으니라고.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겠다는 것이냐. 좋다. 그래. 그렇다면 내 놈의 그 완고 한 고집을 꺾어주마. 당장 저 놈을 옥에 가두고 당장 달려가서 그 요망한 과부년을 잡아 족치거라. 사나운 노복들은 쏜살같이 뛰쳐나가 넋이 나간 소연 아씨를 순식간에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양반 나으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죄 없는 저를 잡아들이시는 겁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년이야말로 천하의 몹쓸 년이다. 어서 실토하시오. 그 하인 놈과 간통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냐? 간통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을 함부로 짓거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딱할 정도로 불쌍한 하인에게 겨울땔감을 조금 얻어 썼을 뿐입니다. 흥,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천한 하인을 걱정하여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이냐. 내년이 하인 놈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저는 이미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죄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십니다. 저는 결코 양반님 뜻대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어디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 여봐라. 전년도 당장 멍석으로 말하라. 노비들은 잔혹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을 멍석에 말아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소연은 생전 처음 겪는 혹독한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박태수는 이 기회에 소연의 약점을 잡아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을 다 보았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노비들은 정신을 잃은 소연을 들쳐업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둡고 습한 옥 안에서 소연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민재에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연은 민재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 너 역시 매질을 당한 것이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하지만 마님께서는 연약하신 몸으로 어찌 이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하거라. 그런데 양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송구스럽게도 양반님께서는 이 기회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양반님께서는 마님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처럼 잔혹한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님의 약점을 잡아 평생 마님을 괴롭히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저 탐욕 때문에. 두 사람은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노비들이 옥으로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자행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두 사람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 놈들이 이렇게까지 독할 줄이야.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 놈들을 다시 옥에 쳐넣어라. 노비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하인이 먼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하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연약한 소연이 매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하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옥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옥 주변이 잠잠해지자 하인은 온 힘을 다해 옥살을 부러뜨리고 기절한 소연을 업고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하인은 옆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김선달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선달아. 문 좀 열어다오. 급히 부탁할 일이 있다. 선달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문을 열고 하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기절한 소연을 선달에게 맡겼습니다. 선달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부디 이 마님을 안전하게 보살펴 드려다오. 그리고 절대로 마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간곡한 부탁을 남긴 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소연을 맡겨 안전하게 피신시킨 하인은 이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소연을 악독한 양반으로부터 지켜낼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인과 과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양반과 노비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양반은 하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투성이가 된 하인이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양반의 집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놈. 감히 과부를 어디에 숨겨놓고 오는 길이냐?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마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 놈 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어서 과부가 숨어있는 곳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을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제 목숨이 1000번만번 끊어진다 해도 마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뭔일아? 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봐라. 당장 저 놈 입에서 과부가 있는 곳이 술술 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매질을 퍼부어라. 분노가 폭발한 양반은 멍석마리조차 생략한 채 닥치는 대로 하인을 잔혹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쉴 새 없이 하인의 뼈와 살을 후려쳤습니다. 하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더 세게 때려라. 아니, 저 놈은 도대체 뼛속까지 독이 오른 놈인가? 어찌 이리도 지독하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당장 저 놈에게 물을 들이부어라. 양반은 하인이 고통에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퍼붓고 정신이 깨어나면 다시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잔혹한 고문 속에서 하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인의 굳게 담은 입은 끝끝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미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하인은 소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악랄한 양반으로부터 소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휴,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놈 같으니. 양반은 지쳐 쓰러진 하인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고문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양반은 하인을 옥에 가두고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내금의장과 수많은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박태수 양반 나으리인가? 내 놈들은 니네 놈들은 니시오. 감히 이 박태수 나으리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냐? 내 놈들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무례한 놈들을 잡아오게 가두어라. 관병들은 박태수를 포박하라. 관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양반을 포박하려 했지만
권세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양반은 평소 갈고 닦은 무예 실력으로 관병들을 뿌리치며 칼을 빼들었다. 천한 관놈들이 감히 나 박태수에게 칼을 겨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칼날을 번뜩이며 날뛰는 양반의 관병들이 주춤하자 내금의장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더 이상 헛짓은 그만하시오. 내 놈은 지금 왕족을 능멸한 죄로 체포되는 것이다. 내금의장은 날카로운 칼날로 양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양반 역시 만만치 않은 무예 실력을 자랑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궁수들은 저 놈의 다리를 쏘아라. 내금의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서운 화살들이 빗발처럼 날아가 양반의 다리에 정확히 꽂혔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휘청거린 양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 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우리는 임금님의 친위부대, 내금위에서 나왔다. 내 놈처럼 왕족을 능멸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놈은 짐승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내금의장의 호통에 양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바로 과부 소연이었다. 소연의 등장에 내금의장을 비롯한 모든 관병들이 일제히 꿇어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한성 대부인 마마, 어서 오십시오. 저자가 바로 이유 없이 저를 멍석말이하고 능멸한 악당 박태수입니다. 사실 소연은 천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왕족, 한성대 부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녀였던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과부로 위장하여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금의장은 즉시 양반 박태수를 왕족 능멸죄와 강상죄, 폭행죄 등의 죄목으로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다. 한편 소연은 의원을 불러 만신창이가 된 하인 민재를 정성껏 치료하게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민재는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많이. 제가 죽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마님 걱정부터 하다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사하신 겁니까? 소연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민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소연은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소연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민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마님, 이제 제 몸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라오, 민재. 그동안 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부터라도 편안하게 지내시오. 어느덧 시간은 덧없이 흘러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완쾌된 몸으로 소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 했다. 마님, 이제 제 몸도 다 나았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니다. 민재. 밖은 이미 어두컴컴하니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거라. 그리고 저기 호롱불 좀 꺼주겠느냐? 소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기고 은은한 달빛만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소연은 수줍은 듯 붉어진 얼굴로 민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어디, 그동안 멍들었던 마음도 이제 다 나았는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많이? 아이고, 정말 이러시면 저는 너무나 곤란합니다. 어허, 딴소리 말고 어서 이리 와보지 못할까?
소연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의 민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소연은 민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저는 마님을 사모합니다. 아니요, 민재.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오라. 나는 그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서 부끄러워 말고 하던 것을 마저 부지런히 하시구려. 그렇게 하인 민재와 왕족의 핏줄을 숨긴 아름다운 과부 소연은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신분을 뛰어넘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속담에 돼지 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꾀가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였던 하인 민재가 그 오만불손한 양반 나으리조차 탐내어 얻지 못했던 절세미인 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쩌면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이라는 숨겨진 능력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득한 옛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그림처럼 펼쳐진 조선팔도 어느 외딴 고을, 그중 안동의 한적한 마을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라 했는데 맑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은 온 동네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소연 아씨의 고고한 모습은 마치 매화처럼 모진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듯하여 감히 누구도 쉽게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재산께나 있는 양반들은 물론 멀리 고을 원님까지 소연에게 끊임없이 혼인을 청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면서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연은 일찍이 학문에 매진하던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으나 깊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가꿔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 아씨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굳은 절개를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차가운 듯한 태도에 함부로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박태수라는 세도가 있는 양반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매서운 눈빛을 가진 박태수는 무예에도 뛰어났지만 성질이 거칠고 제멋대로라는 평판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태수는 마을에 자자하게 퍼진 절세가인 과부 소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 따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리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것이냐. 아무리 유염한 자태를 지녔다 한들 감히 이 박태수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세와 재력에 대한 맹신에 빠진 박태수는 소연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정복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 최민재를 불러 소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김소연 아씨를 뵙고자 하신다.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귀한 차와 맛있는 다과를 대접하고 싶다고 여쭈어라. 민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 아씨의 집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 아씨의 집 앞에 다다른 민재는 단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소연 아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운 소연 아씨의 모습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씨, 나으리께서 아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새로 이사 오신 기념으로 귀한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박태수의 말을 전달했지만 소연 아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잠시 민재를 바라보던 소연 아씨는 차분하면서도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에는 관심 없으니 양반 나으리의 뜻은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전하시오. 소연 아씨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박태수에게 돌아가 소연 아씨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씨께서는 차에는 관심이 없으시며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태수는 민재의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하찮은 과부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촌부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하다니.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하인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소연 아씨를 찾아가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 과부를 찾아갈 것이다. 앞장서거라.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오만함과 소연 아씨의 강직함이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던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태수를 소연 아씨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수는 굳게 닫힌 소연 아씨의 집 문 앞에서 하인 민재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아씨, 나으리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듯하더니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 아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수는 소연 아씨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절세미인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하얗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연 아씨의 얼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한복 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가녀린 손목까지 박태수는 그야말로 홀린 듯 소연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박태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연 아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에 차를 권하려다 거절당한 적이 있어.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차를 직접 가져왔소.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소? 소연 아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박태수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나 저는 양반의 뜻을 따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연 아씨의 완고한 태도에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박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연 아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하인 민재 역시 소연 아씨의 아름다움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주인과는 달리 민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연 아씨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아씨의 고결함과 강직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된 민재는 밤마다 소연 아씨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애태웠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하인으로서 감히 품을 수 없는 외사랑이었습니다. 주인 박태수에게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민재는 주인 몰래 용기를 내어 소연 아씨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땔감 나무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지난번에 뵈니 대게 땔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닥칠 텐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소연 아씨는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재의 따뜻한 배려에 소연 아씨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겨울 땔감을 어찌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네 덕분에 시름을 덜겠네. 나무를 해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와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하세. 밥은 괜찮습니다. 아씨, 겨울을 제대로 나려면 나무가 앞으로 몇 짐 더 필요할 겁니다.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나무를 해서 부엌에 가득 채워 놓겠습니다. 민재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며칠에 한 번씩 묵묵히 나무를 해와 소연 아씨의 부엌을 든든하게 채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는데 소연 아씨가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가 하도 수고가 많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내가 돈을 조금 준비했으니 이걸 받아가게. 돈은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민재는 소연 아씨가 주는 돈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다시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고구마 농사가 아주 풍년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씩 구워 드시면 정말 꿀맛일 겁니다. 소연 아씨는 민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민재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구려. 자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나?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께서 행복하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말하게. 정 그러시다면 염치 없지만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묵묵히 소연 아씨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한 달쯤 후, 민재는 술에 흠뻑 취해 비틀거리며 소연 아씨의 집을 찾아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아니, 어디서 술을 이렇게 잔뜩 마시고 온 겐가? 아씨,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술기운에라도 기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겐가? 저는 왜 하필 천안 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마음에 품은 여인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양반 자제로나 태어났어도 아쉽게 감히 연모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볼 수 있었을 텐데.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연 아씨는 순수하고 여린 민재의 진심에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민재를 보니 소연 아씨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신분이란 사람이 만든 허울일 뿐, 자네의 순수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할 걸세. 소연 아씨의 따뜻한 위로에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 아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소연 아씨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민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소연 아씨에게서는 은은하면서도 향긋한 꽃 내음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소연 아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소연 아씨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잠이 든 겐가? 민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잠이 들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지만 민재는 술에 깊이 취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처해진 소연 아씨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술에 골아떨어진 민재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고심 끝에 소연 아씨는 어쩔 수 없이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먹고 순박한 민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엽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민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는 평생을 고달픈 하인의 삶을 숙명처럼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민재가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민재가 술에서 겨우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던 민재는 자신이 소연 아씨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술이 좀 깬 겐가? 아씨, 제가 어쩌다 아씨 방에 있는 겁니까? 간밤에 있었던 일이 도통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시 제가 어젯밤 아씨께 무례라도 범한 것은 아닙니까? 아닐세.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게. 어제는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듯하니 여기 따뜻한 술국이나 한 그릇 마시고 가게.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따뜻한 술국을 친절하게 내주었습니다. 민재는 술국을 허겁지겁 마시며 죄송한 마음으로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대감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아씨와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그 오만하고 권세 있는 양반도 함락시키지 못한 철옹성 같은 여인을 보잘것없는 하인인 자신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꺼림칙함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고급스러운 술병을 조심스레 들고 다시 소연 아씨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술병인 겐가? 이 술이야말로 귀하디 귀한 인삼주입니다. 오늘이 마침 아씨의 생신이라고 들어서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소연 아씨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묻혀 자신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지낸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 민재가 자신의 생일을 잊지 않고 귀한 술까지 선물로 가져오다니 소연 아씨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다는 겐가? 관심만 있다면야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네가 나에게 남다른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구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홀로 계시니 남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불편함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란다. 소연 아씨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민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 아씨는 민재가 가져온 귀한 인삼주를 민재와 함께 조금씩 홀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소연 아씨는 몽롱한 취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졸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소연 아씨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깊이 잠든 소연 아씨를 떨리는 눈빛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술기운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한 감정이 민재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민재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해왔던 순간이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연 아씨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이성을 억누를 힘이 없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소연 아씨의 치마끈마저 풀어내리려는 찰나, 민재의 거침없던 손길이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는 단순히 겉모습만 아름다운 분이 아니었구나. 마음 씀씀이까지 이토록 숭고하시다니. 콧대 높은 양반들에게는 그토록 냉정하시면서도 하찮은 하인인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니. 아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재는 눈앞에 잠들어 있는 천사처럼 순결한 소연, 아씨를 차마 욕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한없이 호의를 베풀었던 소연, 아씨를 배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연 아씨의 옷고름을 단정하게 여며주고 격렬한 죄책감과 극심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소연 아씨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연 아씨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헛된 욕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소연 아씨의 고귀한 마음씨까지 깊이 깨닫게 되면서 진심으로 소연 아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절호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찾아왔지만 민재는 뜨겁게 타오르던 욕망을 깨끗이 포기하고 소연 아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재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감히 소연 아씨의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민재가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소연 아씨는 민재에게 혹시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재에게 혹시 불운이라도 닥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석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것이지. 소연 아씨는 자꾸만 민재의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순수한 마음씨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소연아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재에게 마음을 깊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자신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묵묵히 곁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던 민재에게 마음속 깊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덧없는 하룻밤 욕정을 채우려고만 했던 다른 속물적인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리 민재에게서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속셈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연아 씨가 민재를 하루라도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연아 씨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속절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또다시 덧없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민재는 여전히 소연아 씨의 꿈속에서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현실에서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속절없이 민재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소연아 씨는 민재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아 씨는 굳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인이 어인일로 누추한 이곳까지 납시셨소. 혹시 이제라도 마음이 동하여 드디어 나를 찾아온 것이오? 박태수는 소연아 씨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아 씨는 박태수의 차가운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반 나으리를 뵈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댁하인 최민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니, 부인이 어째서 하인을 보러 왔다는 것이오? 그 하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하인에게 혹시 무슨 굳은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하인에게 병고라도 생겼을까 걱정이라니. 도대체 하인 따위에게 무슨 일이 생긴데 부인이 왜 그리 염려하는 것이오? 설마니 너희 둘 사이에 수상한 꿍꿍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오? 소연아 씨가 박태수의 집마당에서 박태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 민재가 밭일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소연아 씨의 모습을 보자 민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씨, 웬일로 이곳? 혹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민재, 자네에게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이렇게 와 보았네. 아씨,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동안 그토록 뜸을 들였던 것이오? 제가 며칠 집안일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바람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정말인가? 알았네. 자네에게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니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네. 민재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소연아 씨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연아 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박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내가 그토록 애걸복걸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도도한 과부가 어째서 내 놈 걱정을 하며 친히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냐? 박태수는 극도의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민재에게 손가락질하며 불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민재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씨 댁의 겨울땔감을 조금 가져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시 들르신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당연히 민재의 어설픈 둘러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잘것없는 하인 민재 따위가 감히 자신도 넘보지 못한 과부 소연과 은밀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불쾌한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이 염치도 없이 감히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들어. 고작 나무 몇 짐 갖다 바친 것 때문에 저 까탈스러운 과부가 몸소 행차하신단 말이 당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당장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까? 민재는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가는 당장에라도 뼈도 못 추릴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 뻔했고
자칫 잘못하면 순결한 소연 아씨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머금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맹세코 사실입니다. 양반 나으리. 제가 감히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양반 나으리께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내 놈이 아직도 정신줄을 놓았구나. 당장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저 괘씸한 놈이 입을 열 때까지 멍석마리를 시작하렸다. 박태수는 민재가 틀림없이 자신 몰래 소연 아씨와 부정한 미래를 즐겼을 것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끓어오르는 격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내고 갈망했던 소연 아씨를 하찮은 하인놈에게 빼앗겼다고 극렬한 질투심과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악랄한 노복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주인의 매서운 명령에 따라 민재를 거친 멍석으로 꽁꽁 말아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마구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민재는 끝끝내 소연 아씨와 관련된 그 어떤 사실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결한 소연 아씨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피해가 가는 것만은 죽기보다 더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세게 후려쳐라. 저 놈이 아직까지도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뼈속까지 고통을 덜 느낀 모양이로구나. 이 빌어먹을 고얀 놈 같으니라고.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겠다는 것이냐. 좋다. 그래. 그렇다면 내 놈의 그 완고 한 고집을 꺾어주마. 당장 저 놈을 옥에 가두고 당장 달려가서 그 요망한 과부년을 잡아 족치거라. 사나운 노복들은 쏜살같이 뛰쳐나가 넋이 나간 소연 아씨를 순식간에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양반 나으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죄 없는 저를 잡아들이시는 겁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내년이야말로 천하의 몹쓸 년이다. 어서 실토하시오. 그 하인놈과 간통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냐? 간통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을 함부로 짓거리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딱할 정도로 불쌍한 하인에게 겨울땔감을 조금 얻어 썼을 뿐입니다. 흥,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천한 하인을 걱정하여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이냐. 내년이 하인놈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저는 이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제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십니다. 저는 결코 양반님 뜻대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어디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 여봐라. 전년도 당장 멍석으로 말아라. 노비들은 잔혹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을 멍석에 말아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소연은 생전 처음 겪는 혹독한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박태수는 이 기회에 소연의 약점을 잡아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을 다 보았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노비들은 정신을 잃은 소연을 들쳐업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둡고 습한 옥 안에서 소연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민재에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연은 민재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 너 역시 매질을 당한 것이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하지만 마님께서는 연약하신 몸으로 어찌 이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하거라. 그런데 양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송구스럽게도
양반님께서는 이 기회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양반님께서는 마님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처럼 잔혹한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님의 약점을 잡아 평생 마님을 괴롭히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저 탐욕 때문에. 두 사람은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노비들이 옥으로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자행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두 사람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 놈들이 이렇게까지 독할 줄이야.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 놈들을 다시 옥에 쳐넣어라. 노비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하인이 먼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하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연약한 소연이 매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하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옥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옥 주변이 잠잠해지자 하인은 온 힘을 다해 옥살을 부러뜨리고 기절한 소연을 업고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하인은 옆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김선달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선달아. 문 좀 열어다오. 급히 부탁할 일이 있다. 선달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문을 열고 하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기절한 소연을 선달에게 맡겼습니다. 선달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부디 이 마님을 안전하게 보살펴 드려다오. 그리고 절대로 마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간곡한 부탁을 남긴 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소연을 맡겨 안전하게 피신시킨 하인은 이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소연을 악독한 양반으로부터 지켜낼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인과 과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양반과 노비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양반은 하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투성이가 된 하인이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양반의 집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놈. 감히 과부를 어디에 숨겨놓고 오는 길이냐.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마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 놈 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어서 과부가 숨어있는 곳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을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제 목숨이 1000번만번 끊어진다 해도 마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뭔일아. 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봐라. 당장 저 놈 입에서 과부가 있는 곳이 술술 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매질을 퍼부어라. 분노가 폭발한 양반은 멍석마리조차 생략한 채 닥치는 대로 하인을 잔혹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쉴 새 없이 하인의 뼈와 살을 후려쳤습니다. 하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더 세게 때려라. 아니, 저 놈은 도대체 뼛속까지 독이 오른 놈인가? 어찌 이리도 지독하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당장 저 놈에게 물을 들이부어라. 양반은 하인이 고통에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퍼붓고 정신이 깨어나면 다시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잔혹한 고문 속에서 하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인의 굳게 담은 입은 끝끝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미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하인은 소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악랄한 양반으로부터 소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휴,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놈 같으니. 양반은 지쳐 쓰러진 하인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고문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양반은 하인을 옥에 가두고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내금의장과 수많은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박태수 양반 나으리인가? 내 놈들은 니네 놈들은 니시오. 감히 이 박태수 나으리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냐. 내 놈들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무례한 놈들을 잡아오게 가두어라. 관병들은 박태수를 포박하라. 관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양반을 포박하려 했지만 권세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양반은 평소 갈고 닦은 무예 실력으로 관병들을 뿌리치며 칼을 빼들었다. 천한 관놈들이 감히 나 박태수에게 칼을 겨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칼날을 번뜩이며 날뛰는 양반의 관병들이 주춤하자 내금의장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더 이상 헛짓은 그만하시오. 내 놈은 지금 왕족을 능멸한 죄로 체포되는 것이다. 내금의장은 날카로운 칼날로 양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양반 역시 만만치 않은 무예 실력을 자랑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궁수들은 저 놈의 다리를 쏘아라. 내금의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서운 화살들이 빗발처럼 날아가 양반의 다리에 정확히 꽂혔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휘청거린 양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 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우리는 임금님의 친위부대, 내금위에서 나왔다. 내 놈처럼 왕족을 능멸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놈은 짐승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내금의장의 호통에 양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바로 과부 소연이었다. 소연의 등장에 내금의장을 비롯한 모든 관병들이 일제히 꿇어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한성 대부인 마마, 어서 오십시오. 저자가 바로 이유 없이 저를 멍석말이하고 능멸한 악당 박태수입니다. 사실 소연은 천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왕족, 한성대 부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녀였던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과부로 위장하여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금의장은 즉시 양반 박태수를 왕족 능멸죄와 강상죄, 폭행죄 등의 죄목으로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다. 한편 소연은 의원을 불러 만신창이가 된 하인 민재를 정성껏 치료하게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민재는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많이. 제가 죽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마님 걱정부터 하다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사하신 겁니까? 소연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민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소연은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소연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연의 지극정성 덕분에